네, 오늘 그 제목은 미디어 시대, 미디어를 분별하고 정복하는 아이로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보시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잠깐 이 마션이라는 영화의 클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team must have thought I was dead. NASA thought I was dead. Commander, you have to go now. But I'm alive. Surprise! It's gonna be 4 years until another mission can reach me. And I'm gonna have designed to last 31 days. If 네, the 화성에 oxygen 탐사를 here makes them 갔다가 suffocate, 한 사람만이 거기서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오게 되는 그 남은 사람을 구출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He's going to starve to death long before we can help. in your face, Neil Armstrong. 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꽤 많이 보셨네요. 네, 사실 나름대로 유명한 영화인데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지금 보여드렸던 영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영화를 볼 때요 크게 4가지의 자세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영화를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자세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화 미디어에 종속된 크리스찬. 영화를 보는데 전혀 주체적인 판단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영화를 그냥 재밌게만 보는 사람이에요. 좀 재밌으면 되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팝콘 지수라는 걸 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화를 얼마나 몰입해서 보는지.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재밌으면 팝콘을 먹을 겨를이 없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몰입해서 보고 그만큼 요즘은 영화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만들어져 가죠. 그런데 지금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미지에 몰두하면 메시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여러분은 첫 번째 속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영화의 배타적인 크리스찬. 영화는 죄야. 무슨 영화를 봐. 크리스찬이 영화 보면 안 되지. 네. 혹시 이런 분도 계신가요? 네. 사실 많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아미시라는 마을 아시죠? 제가 펜실베니아 가서 1년을 딱 살다 온 적이 있는데, 아미시가 옆에 진짜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하고 나서, 우와, 마차가 지나간다. 그랬는데, 아미시에서는 영화 보는 것을 죄악시하죠. 네. 영화를 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영화를 아예 배타시키는, 이것도 건강한 자세인가요? 건강하지 않은 자세인가요? 건강하지가 않겠죠.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것 같으세요? 건강한 것 같으세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건강하지 않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두 번째를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영화를 아예 안 보고 배타적으로 하면요, 위험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지겠지만, 영화를 통한 좋은 이펙트, 좋은 점을 받아들일 또 그런 기회도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화를 분별력을 가지고 보는 크리스찬. 영화나 미디어를, TV를, 스마트폰이나 컨텐츠를 성경적 세계관, 분별력, 디선먼트를 가지고 보는 크리스찬. 이건 어떤 것 같으세요? 건강한 것 같으세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이게 건강하죠. 이게 사실 제일 건강한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키워나가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미디어를 안 보는 것도 사실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미디어를 그냥 보여지는 대로 수용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세, 미디어를 어떤 영화를 볼지 말지. 사실 영화가 엄청나게 개봉되어서 나와요. 지금도 멀티플렉스 가면요 10개 정도 영화가 있어요. 그걸 다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영화를 볼지를 골라야 되고요. 또 본다라면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아이들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필터링과 디선먼트. 여러분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읽어요? 책 읽을 때 그냥 책의 내용대로 말해주는 대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동의가 되거나 좋은 것을 밑줄을 긋고 동의되지 않는 것은 왜 동의가 되지 않는지를 쓰면서 읽는 것이 좋은 책 읽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볼 때 야 재밌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중에 내가 받아들일 부분 이걸 통해서 내가 좋은 부분 배울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동시에 이 부분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 예를 들면 동거라든지 뭐 혼전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별을 내는 거죠. 그런 분별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선택과 해석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아예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를 직접 만드는 거죠. 이런 그 장편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옆에 보면 7변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7변방의 선물 보신 분. 자, 네, 손 내리시고요. 자, 이 영화가 이거 이제 여러분 세 번째 관점, 필터링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영화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좋은 영화인 것 같으세요? 1번 좋은 영화다. 2번 안 좋은 영화다.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 좋은 영화다. 네, 감사드립니다. 반대로 2번 안 좋은 영화다. 7변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는요. 보신 분들이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영화는요. 1000만 명이 넘게 봤는데 1000만 명이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의 내용을 잘 보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시죠? 네,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비유적으로 풀이한 그 픽션을 썼어요. 판타지. 그게 뭐예요? 나니아 연대기. 그죠? 크로니클 오브 나니아.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는요. 아즐라니아는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는 누구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네, 탁월한 영화예요. 그 영화를 가지고요. 아이들한테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탁월한 영화 읽기죠. 근데 그런 영화까지 만들면 더 좋겠죠. 그런데 7변방의 선물은요. 제가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는 내용적으로 감동이 돼서 울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크로니크 오브 나니아 연대기처럼 복음적인 내용을 비유적으로 잘 풀어낸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그 영화를 10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영화는요. 그 시나리오 작가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잘 담겨있게 만든 영화가 7변방의 선물이에요.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 여기 참여한 부모님들,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한인교회들 가운데 많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네,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미디어에 의해서 영향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는 그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흘려보내는 그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 100편보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낫다. 저는 목회자이고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동의해요. 정말 기독교적 가치가 잘 직접적인 간접적으로 담겨있는 그 영화 한 편이 정말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는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미디어를 잘 이해하려면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SMCRE. 한 번 더. SMCRE. 자, 뭔가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뭘까? 영어로 S로 시작되는 단어. 스피커 또는 샌더. 맞습니다. 샌더가 되고요.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 모델은요. 제가 이제 대학원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전공인데 가면 반드시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바로 이 모델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듣는 사람이 있어요. R로 시작되는 단어. 리시버. 그죠? 자,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M으로 시작되는 단어. 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전달되죠. 자, 메시지가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커뮤니케이션 전체를 말하고 있고요. 그 전달되는 통로. 채널. 맞습니다. 여러분 TV를 볼 때 뭘 맞춰야 돼요? 채널. 라디오 들을 때도 채널 맞춰야 되는데 요즘이야 디지털이니까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의 라디오를 들을 때는요. 채널을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라디오가. 찌직거리죠. 마찬가지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요. 리스백에 맞는 채널을 잘 맞춰야지 그게 잘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E는 뭘까요? E로 시작되는 단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잘 채널을 맞추고 메시지가 전달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이펙트, 효과가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효과가 있으려면 메시지가 잘 준비되어야 되고요. 리시버에게 맞는 채널을 사용해서 이펙트가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의를 하는데 화면을 전혀 안 띄우고 그냥 말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채널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버벌 랭귀지,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랭귀지로 채널이 바뀐 거죠. 효과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이 비주얼 세대, 이미 여러분 비주얼 세대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는 더 비주얼 세대예요. 그러면 그들에 맞는 채널을 쓸 때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채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사가 있다라면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교사가 여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러면 SMCRE 중에 샌더, 아이들은 리시버. 그들이 전달하는 복음은 메시지. 그러면 그 복음을 가르치는 도구는 채널이 되겠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때요. 메시지를 샌더 대신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메시지를 소화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 효과적으로 전할지를 채널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비디오 클립을 쓸 수 있고요. 때로는 직접 오브젝트, 오병이어를 설교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면 효과가 달라지겠죠. 먹어보기까지 한다면. 그렇게 하면 이펙트가 달라지죠. 이게 SMCR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동일하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영화를 보거나 TV 컨텐츠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시나리오 작가나 PD들은 샌더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되는 TV 수상기나 영화관 이런 것들은 채널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리시버.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마지막에 이펙트. 커뮤니케이션에는요, 이펙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작든 많든. 그런데 영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펙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펙트가 있어요. 특히나 아이들은요, 필터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요, 자기의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약해요. 아이들일수록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는요, 영화를 보여주면 영화의 이펙트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분별력이 생길수록 성인이 될수록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그래도 영향력이 비교적 줄어들지만 그래도 영향력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최대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만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좋은 필터가 있어야 되겠죠. 좋은 필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란 아이들은요, 영화를 보면서 동굴하는 소재가 나와도 저거는 할 수 없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분별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와, 멋져 보이는데? TV에서 그냥 놔두겠어요? 정말 멋지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별력이나 그런 기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미디어에서 영향을 많이 받죠. 자, 오늘 강의 때 따로 파워포인트를 자녀교육 이제 미디어 관련된 거 말고요. 종합적인 세미나 할 때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이실 거예요.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어요. 요즘은 감별 기계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체크하는 펜도 있지만 예전에 위조지폐 감별사가요. 감별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받으러 가면 한 달 동안 내내 이것만 포기한다고 해요. 계속 포기한다고 해요. 자, 근데 그게 포기하는 게 뭘까? 1번 위조지폐, 2번 진짜 지폐, 3번 모르겠다. 답이 뭘까? 1번 위조지폐로 생각하시는 분? 네. 자, 2번 진짜 지폐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3번 모르겠다. 네.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겠다죠. 답은 뭘까요? 진짜 지폐예요. 네. 위조 지폐를 계속해서 보면요, 나중에 진짜 지폐를 봐도 헷갈려요. 근데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위조 지폐가 아무리 교묘해도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적용이 되냐 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경험한 아이들은, 말씀의 진리, 성경의 진리,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아이들은요, 가짜가 와도요 넘어가지 않아요. 그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아이들은 블랭크 스케치북, 그냥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스케치북 같다 그래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그려주면 그렇게 자라가고 나쁜 것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이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어릴 때부터 먼저 제대로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19년째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제가 지금 한무리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강의가 1년에 제가 1년에 50번씩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90% 이상은 다 중고등부나 교사 어른들이에요. 주일학교는 별로 안 갔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제가 왜 주일학교를 했을까요?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고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10년, 15년 전보다 사춘기가 몇 년씩은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디어가요. 스마트폰이 언제 생겼을까요? 처음 생긴 게 언제예요? 불과 10년 전이에요. 2007년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완전히 혁명이나 불리고 있잖아요. 바꿔놨어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자기 디바이스가 없었어요. 거실에다 컴퓨터 딱 옮겨놓으면 엄마 허락받고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거의 1인 1디바이스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먼저 접하기보다 미디어가 가르쳐주는 컨텐츠를 먼저 접하는 그런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시대예요. 스스로에게 분별력을 기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릴 때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 오면서 이제는 주일학교 사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 중학교만 해도 사실 늦어요. 초등학교 때 미리 하나님을 경험해 주도록 해야 돼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라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면 또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중요한 시기는 더 어린 시기라는 거예요. 영유아 때 더 제대로 잡아주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영향력은 어릴 때부터 강하다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공항이 뭐예요? 제일 가까운 공항이 라구디아 공항. 제가 고등 코넬에서 이제 디민을 했는데, 디민 전공이 다음 세대 사역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전공에서 책을 이제 한 학기에 한 1년에 20권씩 관련 주제를 읽게 해요. 근데 그 책 중에 한 권에 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교수님이죠.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라구디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옆에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안 그러는데 미국 사람 말 잘 걸잖아요. 너 어디 가니? 어디 간다? 이렇게 이제 말을 거는데, 자기는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다빈치 코드라는 그 소설책을 읽고 나서 그 소설에 읽고 난 계기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는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픽션이에요. 픽션. 난픽션이 아니라 픽션. 지어낸 소설이에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기독교적 진리를 모함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그 책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넘버 5 안에 들어가요. 무섭지 않아요? 넘버 1은 감사하게 다행히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근데요, 2, 3위, 그 5위 안에 다빈치 코드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 진리를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 그런 걸 먼저 읽고 경험하면요, 그런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픽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재밌게도요, 그 사람에게 신학 교수님이 다빈치 코드가 뭐가 잘못됐는지, 왜 픽션이고 거짓말인지를 딱딱딱 5분 만에 찝어줬어요. 근데 그 순식간에 그 잘못된 사고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다시 하나님 믿겠노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사역자, 교육자, 교사, 부모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교사,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는요, 반드시 메시지를 전달해요. 탁월한 영화 감독일수록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고요, 자기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길 바라요. 실제로 저도 좋은 영화를 보면요, 좋은 영향을 받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떤 영화를 봤냐면 셜리, 그죠? 허더슨 강의 기적.
미라클 오브 허드슨 리버. 저는 영화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영화는 일반 영화고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잖아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도전해야 되는지 몰라요. 한국은 세월호 선장이 뛰어내려가지고 사람 몇백 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람을 구출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영화를 볼 때 그런 걸 읽으면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셜리 is everywhere. 셜리가 모든 곳에 있다라고 누가 이제 칵테일 바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딱 나오자마자 그 다음 장면이 딱 펼쳐지는데 뭐냐 하면 셜리 기장만 잘한 게 아니라 딱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보자마자 셔틀 있잖아요. 배들이 쫙 달려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목숨을 구하러 도와줘야 된다는 철저한 마음이 있는 거죠. 뉴욕 해안 경비대인가 하여튼 거기서 바로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다 오는데 결국 155명이 다 살아나죠. 모든 사람이 셜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 있는, 내가 비록 희생당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죠. 그런 영화를 보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돼서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랑 봐야 되겠다. 그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책임 있고 예수님이 희생했던 것처럼 기꺼이 다른 사람이 희생할 줄 아는 또 책임감 있는 가치관들이 기독교적 가치로 드러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메뉴에 있는 타이틀을 읽어보죠. 시작. 네, 미디어는 뭔가를 말해요. 그죠? 샌드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뭔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디어는 주로 세 가지를 통해서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메시지가 있고요. 아까 SMCR이 할 때 메시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메타포, 비유가 있어요. 비유를 많이 사용해요. 어떤 비유를 사용하는지를 보세요. 영화를 볼 때.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는 비주얼을 주로 말하는 거죠. 어떤 비주얼을 사용하는가. 그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 다음 누구에게? 커스터머, 리시버에게. 또는 광고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영화도 소비자잖아요. 그죠? 영화를 보는 소비자들에게 뭔가를 말해요. Why? To change the world. 사람들은요, change the world view. 생각을 바꾸기 원해요. 그 사람들의 대상자의 세계관을 바꾸고 싶어 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좋은 자녀가 세워지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가치관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과 위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고 무신론자라면 자기의 가치관을 전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또는 동성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네 동성애가 옳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미디어의 효과. 여러분 이제 동의하시겠지만 이미 미디어가 얼마나 이펙트가 있는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죠. 누가 박살낼 것 같아요? 1번이요. 영화에서 보면 다 늙으시고 안경을 쓰고 계셔서요. 자, 이 아이가 왜 1번 할아버지가 박사일 것 같다 그랬어요? 열들 보니까? 영화에서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세계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4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가정, 학교, 교회, 그리고 이제 사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즘은요, 그게 추가적으로 가장 강력한, 오히려 이전보다 실제로 효과를 재보니까 더 강력하다고 이렇게 분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다루고 있는 미디어. 이제는 가정이나 학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영향력을 미디어가 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 사람 중에 네. 누가 박살낼 것 같아요? 1번이요. 영화에서 보면 다 늙으시고 안경을 쓰고 계셔서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편견이 생겨난 걸까요? 아이들의 편견이 여러분 이 화면을 기울이면 이 잔이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안 쏟아지죠. 와인잔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 봤습니다. 아이들은 TV에 대해 어른들과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곧 볼 수 있습니다. 자, 종건아, 이 네모 상자를 이렇게 확 엎으면은 주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엎어져. 어떻게 된다고? 엎어져요. 엎어져요?
쏟아져. 애들은 전부 다 쏟아요. 쏟아진다고 대답을 하고 있죠. 아이들은 TV 안에 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TV 안에 저게 있다고 생각해요. 와인도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어릴수록 영유아일수록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치원 가기 전에 아이들, 아까 엎어져요라고 이렇게 포도잔이 엎어진다라고 표현했던 아이들은 영유아, 그러니까 한 5세, 6세, 1학년 되기 전에 그 정도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정도 이펙트가 나타나는 아이들이 뭐 3살, 4살, 5살, 6살, 7살 그 정도까지는 그 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좀 지나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아이들 나이가 하여튼 어릴수록 더 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아이들 스마트폰 딱 쥐어주고요. 유튜브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놔두면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특히나 오른쪽에 링크가 나오잖아요.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심지어는 제가 안타까웠던 게 그 바비가 성인 버전이 나와요. 바비를 보다가 바비 성인 버전 넘어간다니까요. 심지어. 요즘은 그래서 유튜브 키즈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그냥 마냥 보게 놔두는 건 저는 반대하지만 만약 유튜브를 보게 한다면 유튜브 키즈, 그러나 어린이용만 딱 셀렉션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특히 영유아 시기.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가면요 스스로 분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지만 특히 영유아 시기 아이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초등부, 그러니까 한 3학년 정도까지 아이들은요 특별히 분별해서 뭘 봐야 될지 보지 말아야 될지를 골라서 부모님들이 가이드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보는 대로 영향을 받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포도잔이 실제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를 실제로 아이들 많이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 세미나 하면 또 세미나가 쭉 있는데 부모를 똑같이 닮아가요. 제 친구 집에 전화하면 친구인지 제 친구 아버지인지 목소리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야 병철아 그랬는데 병철이 아버님이 받으셔가지고 병철인 줄 알고 막 그런 기억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를 똑같이 닮아가면 자라가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배우는 영향력이 거의 비슷하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특히 영유아시기 때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에게 세 사람 중에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점점 자라면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시기 때 아이들이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도록 잘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스스로 이건 보면 안 돼. 이거는 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보더라도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만한 거지만 이건 받아들여서는 안 돼.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큰애가 8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3학년인데 영화를 보고 나면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해도 꼭 말 시켜요. 너 보고 이게 뭐가 좋았어? 뭐가 나빴어? 어릴 때는 잘 안 되는 점점 자라면서 이게 되기 시작해요. 뒤에 가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제가 뒤에 가서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화면에 나온 사진이 뭐같이 보이세요? 정수기. 자,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경적 세계관은 뭐와 같으냐 하면 정수기의 필터와 같아요. 정수기 필터는 어떤 역할을 해요? 물이 아무리 나쁜 물이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건 걸러내죠. 뛰어난 필터를 가질수록 그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요. 근데 필터가 없으면 나쁜 것은 나쁜 그대로 영향을 받죠. 미디어 이론에서 그래서 그런 이론이 있어요. 블랙 티어리라고요. 탄환 이론이라고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는요 미디어가 거의 탄환 이론이 그대로 먹히는, 총을 딱 쏘면 구멍이 그대로 뚫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훈련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 훈련을 잘 시켜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과 분별력이. 따라해볼까요? 통찰력, 분별력. 하나님 안에서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미디어나 이런 이슈를 바라보면서 통찰력을 길러줘야 되고요. 분별력을 길러줘야 돼요. 안타깝게도 분별력 없는 그런 어른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부터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로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perfect.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죠. 영화를 볼 때요. 아까 이제 세 번째 관점을 말씀드렸죠. 분별 있게 보라 그랬는데 그걸 좀 도와주는 질문들이 있어요.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것들이니까 좀 더 심플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주제가 무엇인지. 영화를 볼 때 이 영화 감독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재밌다 그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띠이 무엇인 거 아니? 주제가 무엇인 거 아니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물어보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What is key to solve the problem? 그 영화에는 꼭 갈등이 나와요. 모든 스토리에는 갈등이 나와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키가 뭐니?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포스터가 두 개가 나오죠. 왼쪽의 포스터는 어느 영화의 포스터예요? 해리 포터, 그죠? 해리 포터. 자, 그런데 포스터는요, 그 영화의 핵심을 주로 담아내고 있어요. 자, 이 포스터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포스터에서 해리가 나오긴 하지만 제일 강조되는 거 있잖아요. 백라이트가 딱 비치면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그렇죠? 매직 스틱, 그죠? 그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 영화의 해결책은 뭐예요? 매직이에요. 근데 매직이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걸 아이들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영화 가운데서도 뭐 해리의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만 하지만 매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토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매직이라는 거 왜 나쁘고 죄가 되고 비성경적인지가 그럼 찾아보면서 아이들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아까 이야기 나왔던 나니아 연대기. 자, 여기에서는 뭐가 제일 강조되고 있어요? 라이언, 사자, 아즐란.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즐란이 제일 강조되고 있죠. 우리 삶의 솔루션이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메시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포스터 두 개만 비교해봐도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자꾸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요, 훈련이 돼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저학년일수록 힘들어요. 실제로 그게 아직 형성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자꾸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딸내미가 3학년인데 와서 이야기해요. 아빠, 이 영화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좋은 것 같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영화에 보면요, 셀베이션 코드가 꼭 나와요. 그런데 영화 안에서 구원의 그 방법이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세이비어 코드가 많이 나오는데 그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 아시죠? 프리티 우먼 그 영화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죠? 저희 어릴 때 부모님들 그 영화에 셀베이션 코드가 나오는데 누가 세이비어로 나와요? 돈 많은? 네, 리차드 기어가 남자가 나오잖아요. 돈 많은 남자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그거 영화에 뿅 간 사람들은 자매들은 자꾸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교제 강의하는 그 김지훈 소장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백마탄 왕자는 말에서 떨어져 죽였다. 근데 계속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드라마 안에서 공유 막 이제 도깨비 영화가 그 드라마가 나오면 야, 공유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혼 못 하잖아요. 이거 뭐 농담 반 진담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마션이라는 영화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보죠. 자,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성경적 기준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가? 네 번째, 내가 받아들일 부분과 받아들이지 않을 부분은 무엇인가? 마션이라는 영화는요,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이 만들었어요. 그 감독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요, 제작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샌더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감독, 그 다음 시나리오, 이게 어디 시나리오인 건가? 근데 감독은요, 자기 세계관에 맞는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마션이라는 영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해리슨 표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탈출하는 거, 서바이벌하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영화는요, 크게 두 가지 코드를 꼽으라면 서바이벌 코드가 있고요. 마션에, 그러니까 마르스, 그 화성에 그 혼자 남았잖아요, 그죠? 맥 데이먼이 살아남는 그게 이제 막 재밌게 나와요. 그다음 또 하나가 세이비어 코드예요. 나사가 결국 세이비어로 나오는 거죠. 이 영화는요, 철저하게 과학 만능주의가 들어가 있는 영화예요. 네, 저는 재밌게, 분별력 있으면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그냥 보다 보면 마치 과학이 모든 예수님을 뛰어넘는 해결자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런 분별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영화를 보고 나서요, 디스커스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영화 보러 가잖아요? 와, 영화 재밌게 봤다. 그게 아니라 보고 나서 반드시 토론을,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래서 네가 보고 좋은 점이 뭐니? 왜 좋으니? 나빴던 게 뭐니? 왜 나빴니? 근데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질문을 하면요,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예, 아니요, 즉 대답을 하는 시대예요, 요즘은. 근데 그게 좋은 대답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게 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을 해야 돼요. 주제가 뭐니? 그건 예, 아니요가 안 되잖아요. 주제가 뭐냐 물어봤는데 예, 아니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주제가 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도교, 이건 비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무신론자예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 영화에서 보면요,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는데 그 십자가가 뭘로 쓸까요? 십자가를 보고 자기는 살아나야 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제가 이 위험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오는데 십자가를요, 전혀 영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화시켜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감자를 기르려고 이렇게 막 작업을 하는데 그게 불이 필요하니까 나무 그 십자가를 깎아가지고 불지핀에 써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물질화시키고 한편으로는 반대로, 예, 더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과 해보세요. 그러면요,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게 영화 볼 수 있어요. 7번방의 섬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장면들을 봐요.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딱 책상에 앉으면요, 거기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주인공, 그 7번방의 선물에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아이를 이제 하는 그 주인공이 딱 방에 들어오잖아요. 주인공 방문에 딱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심플한 상징이지만 감독이 분명히 자기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살베이션의 의미는 그 십자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행시라는 영화 보셨어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안 보셨으면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애들하고 같이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른들, 부부가 같이 보기에는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이제 강동원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되게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만나는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바뀌게 돼요.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상처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목걸이를 선물을 받는데 목걸이를 딱 거울 앞에 서요. 근데 거울에 어떤 사진이 걸려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딱 멀리서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독들이 상징적으로 또 기독교 영화라고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들이 그 안에 생겨져 있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애들 눈높이의 영화 인사이드 아웃 잠깐 보시죠. 버럭이는 라일리가 공정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 못 참죠. 좋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지. 뭐가 없어? 아, 좋아. 까짓 건 안 먹지. 대신 넌 이건 안 먹어라. 라일리, 비행기, 비행기네. 얘들아, 비행기 떴다. 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손들어 보실까요? 네, 많이 보셨네요. 애들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 많죠. 저도 가족이 다 같이 와서 봤어요. 이 영화는 상당히 잘 만든 영화고 좋은 영화로 저는 생각해요. 그 영화를 볼 때요, 이 영화를 이제 보면 5가지 감정이 나오죠. 근데 상당히 과학적인 기반에서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보면서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화 결론 부분에 보면 제가 나중탈이라는 잡지에 칼럼을 썼는데 상당히 좋은 영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더 부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적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비기독교적 영화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좋은 그냥 일반 영화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해결책이 뭐가 나오냐면 슬픔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슬픔은 무조건 나쁜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슬픔도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리프.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가족이 돌아가셔서 당연히 울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 아픈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슬픔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그냥 끝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아픔, 너의 슬픔, 그 힘듦을 가져가라고, 그죠? 하나님이 너의 감정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부분을 추가로 애드해주면 이 영화를 통해서 가족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 영화를 어떤 매치 포인트, 대화를 끌어가는 중요한 도구로 해서 영적인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영화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자, 영화 화면에 보시면 좀 보이시죠, 그죠? 메뉴에 이제 이런 아이들하고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도 하지만 가능하면 이걸 쓰고 대화를 나누면 훨씬 좋습니다. 뭐냐 하면 무비 리뷰 쓰기인데요. 이거는 TV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가족이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봤다라면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타이틀을 읽었고요. 메인 캐릭터가 누군지, 그 다음 메인 팀, 주제가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비 레이팅 as Christian.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영화가 별 5개 중에 몇 개가 될지를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제를 적은 다음에 서머리를 하는데요. 뭐가 솔루션이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at was solution, 그죠? To solve the problem in this movie.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같이 적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내가 좋았던 것, what I liked, 내가 좋았던 것, 왜? 꼭 이유를 적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좋았어 이게 아니라 왜 좋은지, what I disliked, 왜 그게 싫었는지, 근데 왜? 그 다음에 what I learned, 내가 배운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What did Jesus do라는 질문이 필요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What did Jesus say about this movie? or TV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쓰게 하면 훨씬 더 그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지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읽기. 그러니까 문화를, 미디어를 분별하고 정보라고 그랬는데 문화 분별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잠깐 스마트폰 시대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랑 야구를 하는 가운데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시지 않나요? 자, 오바마 벌써 퇴임을 했는데 2009년 첫 취임식 때 장면이에요. 근데 2013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온 가족이 취임식 가운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자, enjoying the beauty of art. 걸려있는 미술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죠? 자, 플레이 투게더. 아이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플레이 데이. 근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각자 스마트폰 플레이 하고 있고 네, 같이 앉아 있기만 한 거죠. 이게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플레이데이 할 때는 원칙을 정해야 돼요. 절대 디바이스들은 다 제쳐두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너네들이 보드게임은 괜찮죠.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좀 놀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가끔 어느 정도 시간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해서 할 수 있게 해주겠지만 친구랑 놀면서까지 하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이드 해주시면 좋겠고 네. 몇 살처럼 보이나요? 1살 정도 됐을까? 네. 스마트폰은 너무 잘 다루죠. 네. 자, 심지어 이건 보세요. 고래가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스마트폰 보느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렇게 키우시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찬우 씨는 최근 새 컴퓨터를 들여놨다고 합니다. PC방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 집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24살의 청년 찬우 씨는 언제부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 걸까? 공부하라고 하는 게 싫었어요. 현실이 힘들고 싫을수록 도피하죠. 이 친구도 말했지만 현실 도피. 그리고 게임에서는 시간만 투자하면은
자기 능력 없이 강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 무시당할수록 게임에 빠져요. 게임 속에서는 자기가 게임을 잘하면 사람들이 존중해 주거든요. 게임 캐릭터에 워낙 몰입되어 있으니까 게임 캐릭터가 죽으니까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 게임 캐릭터가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로 아이덴티티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죠.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게임 시장 한국 내에서만, 한국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연 10조 원의 게임 아이템 거래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만 머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이제 이런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나 어릴 때 게임 많이 했는데, 갤러그라든지 이런 거 게임 많이 했는데 나 지금 잘 살고 있다. 저도 했어요. 어릴 때 조금. 그런데요, 그 게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갤러그는요, 판이 끝이 나요. 어떻게든 끝이 나요. 그리고 게임 오락실에서 뒤에 서 있어, 누가. 그러면 도리하려도 눈치 봐가지고 못해요. 그런데 지금 게임은요, 3박 4일도 해요. 좀 전에 봤던 영상은요,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게임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은요, 요즘은요, 정말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PC방에서 게임을 며칠째 하다가 아예 사람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가 하도 앉아있고 게임에만 집중하고 다른 거 움직이지 않으니까 피가 뭉치는 거예요. 혈전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피가 떡처럼 뭉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막히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게임 중독의 원인이 뭔지 잠깐 보시죠. 이거는 이제 대구 가톨릭 의과대학 정신과 최태영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 제가 연구한 자료랑 또 많이 동의가 되어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근데 가로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제가 다 한 거예요.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게임에 중독이 빠져요. 한국은요, 너무나 과도하게 공부 쪽에 몰아넣으니까 공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집에 11시, 12시에 들어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잠깐이라도 바람 쐴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뭐예요?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으니까. 대안놀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는 미국이 교육이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되는 것은 수업 시간 자체에 스포츠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액티비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미국이 중독률이 한국보다 낮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게임 요인, 몰입감, 재미가 있어요. 그죠? 재밌으니까 애들이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즉시 반응성. 게임은요, 빨리빨리 반응이 와요. 뭐 하나 뿅 딱 잡으면 뾰로로로롱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fast response, 빠른 반응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선생님들, 교사분들 손 들어볼까요? 교사분들. 교학교 교사. 네, 몇 분 계시군요. 네, 찍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 자료 혹시 원하시면 이제 찍어놨다가 자료 기록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fast response. 그래서 카톡이 오면요, 답장은 가능한 빨리 해주세요. 일이 잘하는데 답장을 안 해주잖아요. 애들이 상처받아요. 자, 그 다음에 가정 환경 요인. 그 다음에 엮이는 가정. 그죠? 가정 해체. 이런 것들이 가정이 어려울수록 상처가 많을수록 더 중독이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가 중독자일수록 자녀도 중독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외로움이 많고 낮은 자존감이 많을수록 중독이 잘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죠. 자, 근데 우리 영유아에게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각해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 언제 등장했다고요?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걸 바꿔놨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10살이네. 우리 딸이 딱 10살이거든요. 2007년생이에요. 걔는 딱 태어나자마자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거예요. 걔들은요, 그전 세대와는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유, 뭐 예전 시대 때 내 잘 자라왔는데, 여러분 예전 때는요, TV 채널 몇 개 없었어요? 저는 시골에 자랐는데 KBS, MBC밖에 없었어요. 경남 고창이 고향인데요. 서울에 SBS 나온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채널이 몇 개예요? 요즘은 유튜브 틀면 다 나와요. 완전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태블릿이 2010년에 나왔어요. 자,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국은 84.1%, 지금 더 높아졌겠죠? 2014년 기준이니까. 미국이 벌써 70%인데 이 뉴욕 뉴저지 지역은 더 높을 거예요. 자, 고등학생이 84.9%가 한국을 가지고 있고요. 중학생이 86.2%. 그 다음 초등학생이 72.2%는 가지고 있어요. 상위 6학년이. 미국 통계를 보고 2013년 통계니까 지금 더 높아졌겠죠. 엘리멘터리가 19%, 미들스쿨이 42%라는데 제
제가 버긴 카운티 사는데 딸한테 물어봤더니 학교 아이들 중에 95%가 다 가지고 있대요. 플러싱도 뭐 퀸즈도 다르지 않겠죠. 자, 인터넷 중독은 잠깐 줄어들고 있대요. 그런데 스마트폰 중독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죠. 청계열인데 요즘 조금 좋아하고요. 저희 애기는 좀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나오는 그런 앱 같은 거를 많이 좋아해서 오히려 성인보다 더 높아요.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시 이름이 시온인 거 보니까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근데 저 아이는요, 스마트폰 중독이 이미 됐어요. 네, 스마트폰 뺏으면 절대 그치지 않아요. 자기가 끝까지 울면 또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밥 먹으러 와라 그래도 저걸 놓지 않아요.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밥 먹으라 그랬을 때 딱 내려놓을 줄 아는 아이는요, 그래도 아직 중독 단계까지, 심각한 중독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못 놓고 잠깐만 거리면서 10분, 20분 지나고 그걸 결국 가져와서 하면서 플레이하는 아이들은 중독이 이미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심플하게 진단하자면.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PC 게임이든 내려놓을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 통제가 일정 부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공유 드라마 그만 봐야지. 그런데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독이에요, 중독. 자, 넘어가죠. 네, 청소년의 중독이 37.2%. 노모포비아는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근데 66%가 그렇다고 해요. 자, 넘어가죠. 이제. 네, 83%가 자주 스마트폰 체크한다 그랬고, 일일 평균 150번을 체크한대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면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자, 뇌 반응 잠깐 보시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사고, 판단, 아까 분별력 말씀드렸는데요.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력은 전두엽이 주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게임을 많이 하면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특히 영유아 시기 때는요, 빠르게 뇌가 자라요.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뇌가 자라거든요. 그때 이런 게 너무 노출이 많이 되면 뇌 발달 자체가 약해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성인에 대해서도 뇌 부분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덜 발달되는 거죠. 보시면 게임 중독 뇌사진하고요, 마약 중독 뇌사진하고 똑같아요. 네, 실제로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이 분석이 되고 있어요. 팝콘 브레인,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게임에 동영상 자주 보는 사람 보는 바람에 빠르고 강한 정보에는 익숙하고 현실 세계에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이제는요, 피크닉 가도 싫어요. 애들 어릴 때 얼마나 좋아요, 피크닉 가는 거. 근데요, 이게 너무 좋으면 다른 게 하나도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영유아 시기 아이들은 잘 조절해 줘야 돼요. 뇌 발달이요, 언제 잘 발달되냐 하면 오감이 자극될 때 뇌 발달이 잘 돼요. 뇌 발달이 한창일 때인 아이는 오감을 골고루 써야 한다. 그래야지 뇌 발달이 잘 된다는 거죠. 요즘 ADHD가 늘어나는 것도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ADHD 아이들이 또 스마트폰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어릴 때 잘 조절하지 않으면 시리어스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일본에서 100만 명을 넘게 조사한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에 비해서 스마트폰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쓰는 아이들은 16점 차나 낮았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니까 공부를 적게 하겠죠. 그래서 또 하나가 뇌 발달이 적게 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겠죠.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학교에서는요, 영국에 있는 학교인데 스마트폰을 사용 금지하기 전보다 금지 후에 점수가 14%나 올랐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상위권보다 하위권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독에 관련돼서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시기 때는요, 오감을 통해 발달되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주지 마세요. 아날로그적으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적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블록이라든지 레고라든지. 초등학생 때도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 주중에는 월화수목금 오픈 미디어하고 주말에 하겠다 그러면 2시간 이내 시간 한정해 쓰게 하고요.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 때 또는 플레이데이 할 때는 절대 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안 사주기가 너무 힘들긴 한데요. 가능하면 사주지 마세요. 근데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피처폰이나 스마트폰인데 그 어디서나 4G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기를 쓰게 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이미 사줬다라면 그 가능하면 주중에는 오픈 미디어 스마트폰 쓰지 않게 하고 주말에만 일정 부분 한정해 쓰도록 해주셔야 돼요.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쭉 말씀드렸던 내용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중에 꼭 사용하려 한다면 시간 관리 앱을 활용해서 1일 뭐 30분 이내, 뭐 1일 1시간 이내 시간을 한정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이상 여러분들은 나도 좀 조절하면 좋겠다. 예,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일리 미디어 금식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밤 10시 이후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자꾸 보면요, 수면을 방해한대요. 실제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앱 중에 넌 얼마나 쓰니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는 잘 적어두셨다 써보세요. 넌 얼마나 쓰냐는 앱인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썼는지가 나오고요. 좋은 것은 저도 해놨어요. 밤 11시부터는 스마트폰이 아예 안 되게 했어요. 그 기능이 돼요. 이 앱을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여러분들 자는 시간이 10시 반이면 10시 반부터는 아예 안 되게 하세요. 11시부터나 9시부터나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저는 이제 일부러 11시부터 아예 2시까지 안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고 싶어도 책 봐야 돼요. 본다면. 그리고 아침에도 제가 안 하게 해놨어요. 애들도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시간 아예 안 되게. 밤 9시 이후부터는 안 되게. 그러면 투시폰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화와 문자만 돼요. 이 기능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강의를 하지만 저도 자꾸 쓰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설정을 해놨어요. 데일리 미디어 금식. 뭐 밤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당연히 새벽 때는 자야죠. 그다음 아침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애들도 그렇게 권해주시면 좋겠고, 미디어 금식이라는 캠페인을 나중달에서 2005년에 시작했어요. 이 캠페인이 전 세계로 특히 한국은 엄청나게 퍼졌는데 이 캠페인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건데 이것을 고난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디어를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될 때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뭐 일주일 동안 또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 금식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미디어 금식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서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 중독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최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미디어 중독과 대안,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사실 2004년도에 성안대학교 언론대학원을 미디어 교육을 전공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미디어 읽고 쓰기, 중독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전공을 전공했는데 대학원 논문이 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면 생리적 욕구, 1단계 욕구잖아요. 그죠? 먹고 자는 거. 그 다음에 안전보호. 그 다음에 소속과 안정감. 네 번째 존경, 인정. 다섯 번째 자아실현. 여섯 번째가 지식 이해를 위한 욕구. 일곱 번째가 심미적인 욕구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요즘은 생리적 욕구가 안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 채워지죠. 그죠? 요즘은 6.25 시대 때야 저게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자, 요거는 기본이 된다 치고 안전과 보호, 소속과 안정,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어디서 그걸 채워줘야 될까요? 가정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도 그래프, 게임 중독의 원인을 말씀드렸지만 그게 가정에서 채워져야 되는데요. 가정에서 그게 안 채워지면 애들은요, 마지막으로 바로 가요. 심리적. 좀 다른 말로 하면 게임을 통해서, 미디어나 다른 걸 통해서 그걸 다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고요. 게임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요. 게임을 통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요. 중독이 심각해지죠. 저게 오프라인상에서 가정에서 제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정이 이미 어려워진 가정들 있잖아요. 엮이는 가정이 됐거나 이미 안타깝게도 가정이 부부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그러면요. 그럼에도 잘 채워주는 부모님 있긴 하지만 그걸 누가 채워줘야 될까요? 교회가 채워줘야 돼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채워주면요. 중독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했던 세 가지 변인이 뭐냐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디냐면 자존감이에요. 바로 여기 보면 자존감이 나오잖아요. 자아실현, 존경과 인정,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중독이 적게 돼요. 두 번째로 자아실현, 그게 비전이잖아요. 비전이 잘 서 있는 사람이 중독이 적게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이건 실제로 제가 400 몇십 명을 설문조사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왔던 통계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중독이 적게 돼요. 그 다음에 비전이 서 있는 사람은 중독이 적게 됐어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데요. 건강한 커뮤니티, 가정을 포함해서 오프라인 액티비티, 소속이 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잘 소속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중독이 적었어요. 이걸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와 건강한 가정이에요. 자존감의 핵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이 중독이 적게 되고요. 또 비전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학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미디어 중독이 예방되어지고 치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이런 것들을 미리 그런 문제 생기기 전부터 잘 이루어가시면 좋겠고 건강한 신앙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분별과 정보, 때때로 미디어 금식. 이렇게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